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맥락 패턴 분석 방법의 특성인데요. 첫 번째, 맥락과 패턴이라는 용어를 기존 연구 접근들과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생태체의 관점과 발달 관점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관점을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이 방법을 만들었고 또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네, 사물 의미 본질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연결한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거, 이건 이제 설명드렸고요.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기술, 전체 사례에 대한 통합 분석, 네,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성,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당연히 의문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접근을 사용해서 논문을 쓰고 투고했을 때 다른 대부분 이제 교수들이겠죠. 다른 심사위원들이 상당수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건 뭐 알겠는데 그게 질적 연구 접근, 기존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 개발해 왔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질적 연구 접근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특성일 수는 있는데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에 대한 제 답은 일단 그 말이 맞다는 거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적 연구 접근들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 그냥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것들인데 다만 제 접근은 실제로는 그렇게 해왔어도 의도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이 접근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맥락과 패턴이란 말도 이미 써왔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의미의 어떤 모호함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아예 구분하자. 그리고 다르게 정의하자라고 제안하는 거고요. 생태체계 관점과 발달 관점도 실제 사회복지 연구에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개별 논문들이요. 근데 의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그냥 앞에 각 논문의 문헌 검토에서는 이 두 관점을 적용했다라고 써놨지만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연구 접근 안에서 이 관점을 이제 적용하려고 한 거고요. 또 사물 의미 본질도 뭐 연구 접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다 탐색은 해왔던 거죠. 특히 현상학이나 사례 연구의 일부나 이런 연구 접근, 또 문화기술지 일부도 본질을 탐구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물에서 시작하고 의미를 찾고 본질을 탐구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쭉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긴 하지만 이걸 구분하진 않는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냥 사물로 제시된 것도 그것도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물과 의미가 같이 나왔을 때 사물은 버리고 의미만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병렬해서 쓸 때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범주와 내용에서도 보면 이제 하위 범주나 범주 정도로 가면 의미 단위는 사물 수준일 수 있는데 하위 범주나 범주 또는 개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추상화된 의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미 수준 또는 개념 하위 범주 수준에서도 사물 수준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연구 접근은 사물과 의미 본질을 구분해서 탐색하고 다만 그것을 나중에는 연결하자 이런 취지고요. 다만 실제 개별 논문, 개별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제시하거나 일일이 연결해서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 한 가지에 초점을 둬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할 수는 있다는 거고요. 저도 이제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는 사물이나 본질보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또는 거의 모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물 수준에서만 분석을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뭐 문학의 술지 일부에서
또 근거 이론에서 모형을 만드니까 시각화하지만 뭐 어쨌든 그 점에서도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맥락을 중심으로 또 패턴을 중심으로 시각화해서 이 그림을 중심으로 현상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에서 일단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지시와 기술, 그 전체 사례에 대한 통합 분석도 이제 사례 연구나 이런 데서 뭐 그동안 계속 써왔던 건데, 다만 이제 제 연구에서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각화하고 맥락 패턴을 찾고 그리고 전체 사례에 대해서 통합 분석한다는, 이런 점에서 이제 사례 연구 전통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연구 접근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기존의 이제 주요 5가지 접근도 이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있는 거거든요. 제 방법은 어쨌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기존 질적 연구 접근들 간의 차이점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이런 접근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질적 연구 접근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접근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 자료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글쓰기 이렇게 3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자료집 방법입니다. 크게 보면 뭐 일단 자료집은 크게 4가지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기초 패턴을 찾고 기초 맥락을 탐색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세한 패턴을 찾고 상세한 맥락을 찾아가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맥락 패턴 접근도 기본적으로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도구들을 좀 더 사용해서 이런 맥락과 패턴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려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곡선과 일과표를 요즘에 특히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곡선이라는 건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나눠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나누고 위로 갈수록 행복한 거, 밑으로 갈수록 불행한 거,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서 더 행복할 수 있고, 특정한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이제 포함할 수는 있고요. 자, 이제 이 인생 곡선을 통해서 쭉 그 사람의 인생을 탐색을 해보면 단계별로 또는 중요한 시점별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상세 패턴을 찾을 때 일정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이 단계 내에서 사물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 단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탐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 패턴은 인생 곡선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고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대체로 인생 곡선을 한 30분 정도 그리면서 같이 그리면 기본적인 기초 패턴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과표는 예를 들면 이렇게 24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일요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래서 월화수목금 토 일 이렇게 나누고 0시에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쭉 표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여백으로 두는 건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6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6시부터 7시까지는 뭘 하고, 7시부터 뭐 9시까지는 뭐 하고, 9시부터 이제 직장인이라면 6시 정도까지 일하겠죠. 중간에 점심시간 있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패턴을 이제 찾는 거죠. 일과표를 통해서. 그러면 일주일에서 매일의 어떤 루틴, 데일리 루틴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루틴을 만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생활 패턴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로 일단
패턴을 찾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한 달 단위 패턴, 분기 단위 패턴, 계절 단위 패턴, 뭐 하반기, 상반기 또는 1년 단위 패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과표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요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한 달 단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는 분기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방학 중과 학기 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좀 더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표를 가지고, 두 개의 그림 표를 가지고 1시간 정도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상세 패턴에서 일정 시간 내의 사물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2시간 정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기초 맥락은 이제 가계도와 생태도를 그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강의를 들으실 만한 분들이라면, 자, 이런 이제 가계도를 그릴 수가 있죠. 예, 이 가계도를 통해서도 일단 뭐 구조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생태도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외부 체계들을 이게 탐색할 수 있고, 뭐 얼마나 가까운가 또는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지 친밀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는 뭐 외부 체계도 뭐 필요하다면 중간 체계, 거시 체계 뭐 이렇게 탐색할 수는 있겠죠. 생태도에서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일단 이런 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요걸 보면 일단 이 연구 참여자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조우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이런 하위 체계들은 다 대체로 탐색을 할 수가 있죠. 요 가계도와 생태도만 그려도 1시간이 거의 갑니다. 같이 그려보고 질문하고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분은 몇 살이에요? 뭐 하세요?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대략 30분, 1시간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공간 내에서, 예를 들면 여기 직장이다. 그러니까 직장에 뭐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부하도 있고, 뭐 외부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한지, 이렇게 이제 공간 내에서 사물과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그 사람들 어떤 의미 또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이것만 해도 1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세션에 2시간 인터뷰를 요 두 가지를 물어보면 2시간이 가고요.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4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 회기에 가서 좀 더 탐색을 하면 또 2시간이, 제대로 하면 2시간이 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첫 시간에 패턴만 먼저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 시간에 맥락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2시간씩 두 세션이 지나가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맥락과 패턴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리면서 이미 어느 정도 분석이 이루어지는 셈이고요. 자, 기본은 인터뷰고, 관찰, 인공물, 기록물 등을 분석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보통 현상학 근거 이론 이런 것도 면접만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관찰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인공물도 관찰할 수 있고 기록물도 수집해서 요 증거 자료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 패턴 접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또는 뭐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자료에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맥락과 패턴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접근에 비해서 또 분석이 또 용이해지는 이런 면도 있고요. 물론 여기까지만 해놓고 맥락 패턴 접근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 그림에 이렇게 일정한 시점을 이렇게 딱 끊어서 만약 결혼임이다 그러면 결혼임인 여성은 인생은 이 정도 길잖아요. 그런데 결혼임인 초기 과정 이렇게 잘라내서 요 단계만 분석을 하고 이 단계에 이 생태 체계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근거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이렇게 시간적 경계가 있고 공간구조가 있으니까 이 타임라인 안에 이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분석하면 근거이론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들을 분석을 하면 만약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뭐 의료진의 대처 과정 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흐름이 일단 나타나고 의료진이 만나는 사람들 상호작용하는 이 생태체계 구조를 이 구조 안에 집어넣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맥락 패턴 접근은 자료수집만 제대로 해도 다른 연구 접근을 얼마든지 이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냥 이 자체로 자료수집을 하고 이제 이 자체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또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과정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녹음 파일, 녹취록, 메모, 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하죠.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연구자 하고자 하는 현상의 전체적인 맥락과 패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미 이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둘째, 녹취록 등 기록된 자료를 읽으면서 개별 사례에서 나타난 사물과 의미 조각들을 점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물과 의미를 이제 탐색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개별 사례에서 나타난 사물과 의미 조각들을 점으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조각이라는 게 기존의 현상,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등에서 말하는 의미 단위죠. 의미 단위. 의미 단위를 그냥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녹취록을 풀면 그 녹취록에서 한 문장, 한 문단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의미 단위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이나 어구가 되죠. 몇 개의 단어를 연결한 어구이거나 뭐 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미 단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 의미 단위를 조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과 의미의 조각으로 보고 이 조각을 여러 개 의미들을 찾아내서 이걸 이제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범주화를 하면 이렇게 그냥 병렬 구조를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쭉 나란히 서열로 하는 이런 구조를 갖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맥락 패턴 접근에서는 이 점들을 의미 단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평면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것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맥락 패턴 접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사물도 그렇고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따 예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일단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죠. 코로나19 발병, 마스크를 씀. 그리고 나서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거죠. 거리두기. 그리고 나서 사회적 멈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랬는데도 이제 누군가 감염되었다. 그러면 만약 마스크를 안 써서 감염되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확진자가 돼서 이렇게 단절되죠. 격리를 하게 되고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확진 판정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치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걸 그냥 이렇게 나란히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근거이론에서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죠. 근데 근거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
아까 이제 한참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구조 안에 이 구조를 다 이제 모형 안에 이 구조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단조로워지는 면도 있고 약간 억지로 맞추는 듯한 이런 느낌도 갖게 되고 또 범주 간의 관계도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차이도 보여주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 이 맥락 패턴 접근은 개별 사례들을 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보여주고 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뭐 여러분이 아마 확진자 패턴 뭐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확진자 패턴, 발병 패턴, 그리고 사망자 패턴 이렇게 패턴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증가했다가 이렇게 누그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렇게 단계별로 쭉 보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려는 거고요. 이 패턴에서도 이걸 이제 점으로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사물이 패턴인데 각각 의미 패턴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발병이 갖는 의미, 마스크가 갖는 의미, 이 뭐였죠? 검사, 진단 키트가 갖는 의미, 뭐 또 사회적 멈춤, 일상생활 멈춤이 갖는 의미, 자가격리의 의미,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의미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고, 사회적 격리도 단순한 하나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가격리, 그러면 고립됨, 격리됨, 분리됨, 뭐, 소외됨, 뭐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다른 것들과 이제 연결되어 있죠. 고립되면서 상호작용을 못하게 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좀 약간 배제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 연결된 다른 의미들을 다시 찾아내서 연결하는 이게 이제 이 맥락 패턴 접근의 중요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사례에서 찾은 사물과 의미 조각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점과 선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진 맥락과 패턴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하면 엄청 넓어지는데 시간과 공간의 경계 안에서 맥락과 패턴을 탐색하는 거고요. 사례별로 맥락과 맥락, 패턴과 패턴, 맥락과 패턴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맥락과 패턴을 재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전체 맥락과 패턴을 구성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뭐 이런 작업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순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하다가 잘 안 되면 뒤로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이제 다른 실적 연구 접근들과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맥락 패턴 접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차이점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맥락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그 경험을 또는 분석해봐라 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이제 떠오르시겠죠. 근데 이제 탐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냥 잠깐 앉아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냥 몇 가지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혼자 좀 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둥그란 네모 박스는 사물이고요.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로 분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거는 좀 이 그림에서 네모는 체계, 요거는 어떤 이슈가 된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한 건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단 일상생활 멈춤이 일어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동선 파악하고 마스크 쓰고 진단키트 그래서 확진자를 찾고 의심 검사자 중에서 일부가 확진자가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집단생활 근무시설 줌바댄스 신천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슈퍼 전파자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언론의 태도가 있죠. 다양하게 나타나고 경제 주체, 정치판, 교육체계, 관계망,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집단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상생활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니까 뭐 학교도 이제 못 다니게 되고 이제 교육 시스템이 멈추니까 대신 줌이라든가 이런 화상대화, 온라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되게 되고 이제 다른 교육 시스템을 찾게 되죠. 관계망도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 대화를 좀 더 하게 된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통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보건의료 체계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일부니까 국가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부심이라는 걸 이제 갖게 되고 이 과정에 총선도 치렀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전에 없던 뭐 있었지만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된 이런 정책도 펴게 되고 이제 개별적인 온정의 손길도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체계죠. 예. 근데 이제 기존의 현상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로 이 틀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복잡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제 문제제기였던 거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 맥락 패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경제 활동이 멈추니까 공기질이 개선되는 다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면 뭐 인종차별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집단 감염 실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계 대유행이 벌어지고 이런 이제 세계적인 파급 효과도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봤고요. 이따가 나중에 다시 제가 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글쓰기는 이제 맥락 중심의 그러니까 맥락 패턴 접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만 분석할 수도 있고 패턴만 분석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맥락 중심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패턴 중심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맥락 패턴 통합 글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대신 이걸 통합하려면 분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제한된 분량 안에 쓰게 되려면 이제 맥락 패턴을 각각 좀 더 압축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패턴보다는 맥락을 중심으로 좀 더 글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둘 다 제시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줄까가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과 표, 개요, 연결 구조, 이제 맥락 구조를 보여준 다음에 이걸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쭉 기술을 해주는 거죠.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단계가 있으면 이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고 글로 쭉 전체 개요를 한두 페이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의미 단위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하위 체계가 이 하위 체계별로 단위를 보여주고 기술하고 해석하고 인용하는 요건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 좀 특징이라는 거고요. 글쓰기 방식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그림 중심의 글쓰기를 한다가 이제 이 맥락 패턴 접근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아마 이 정도 하면 기본적인 맥락 패턴 접근에 대한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적인 제가 이 맥락 패턴 접근을 적용해서 수행한 연구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